다음은 인구와 세대수 측면에서 사회성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와 세대수 측면의 사회성을 보는데 우선 출생연도를 보겠습니다. 1987년 60만, 자, 1990년에 60만, 1991년에 72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년에 태어난 숫자가 70만, 그리고 1998년에는 60만, 2004년에는 47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지금 현재 보면 1988년 탄생한 친구들이 지금 33살, 34살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35만 세대 정도가 주택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 또 결혼도 잘 안 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독립을 해서 나오면은 지금 35만 세대가 아니라 40만 세대가 1인 가구가 하면 필요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만 태어나다가 70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면서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유동자금에 대한 효과는 2년 뒤에, 3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1988년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자, 이 3년 뒤에 91년서부터 살기 좋아지니까 태어난 숫자도 더 많았습니다. 자, 60만이 태어나다가 73만이 태어나서 10만이 더 태어났습니다. 자, 먹고 살기 좋으면 애도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가, 자, IMF가 1998년에 딱 터지고 나서 또 2, 3년도부터 그 효과가 유동자금의 돈이 어려워지니까 98년에 IMF 터지고 나서 2002년서부터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만으로 줄어들고 점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40만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에 태어난 숫자가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 먹고 살기 좋고 하면은 애 더 많이 낳겠죠. 근데 더 어려워져서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먹고 살기 좋고 하면은 경제가 좋고 그러면 애 낳지 누가 안 낳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 IMF가 터지고 나서 3, 4년 뒤서부터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서 애들 많이 낳았었는데 또 금융위기 오고 나서부터 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태어나는 것은 경제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허가 물건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건이 굉장히 줄어든 게 여기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220만, 280만 했던 게 160만이 인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금이 너무 풍부하다는 겁니다.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대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파트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돈 있는 사람들, 유동자금 많은 사람은 새 아파트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주택 가격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대세이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경제가 어려우면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더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팩트를 보면 주변 환경이나 유동자금이나 모든 여건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인구 증가 멸실인데, 자,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들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가 60%가 이번에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75%, 80%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세대수 1인 가구, 2인 가구는
약 10%, 15%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덩달아 옛날 집들은 사람이 비선호해서 안 사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새 아파트의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가들은 계속 살고 있다. 여러분 홍콩이나 일본이나 뉴욕 가면요. 주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30% 넘어요. 근데 거기에 공가가 없을 것 같습니까? 공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거죠. 도시 한가운데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도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공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주택수에 넣으면 뭐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안 굴러가서 동남아시아로 한국에서 수출합니까? 아니죠. 자동차 잘 굴러가고 해도 오래된 차라서 그 동남아로 수출하는 거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새 차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흔 차들은 동남아로 수출하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주택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그 전체 세대수 증가폭이 2016년대에는 28만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4만, 2018년도에는 4만, 그래서 6만, 7만, 3만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18만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대 맨날 한 자리 숫자였던 세대수 증가가 어떻게 1년 만에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양도세가 너무 강해서 증여를 해서 세대 자식을 독립해 증여해 줄게.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19년도의 멸실인데요. 전국의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만 40만이 매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2019년도에 멸실된 주택이 12만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필요한 게 40만이고 멸실된 게 10만이라고 하면 50만을 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각 정권마다 보면 200만 주택을 짓겠다, 250만 짓겠다 이렇게 다 그 인허가도 내리고 하지만 사실상 공급이 되는 거는 그렇게 그 수치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약은 200만이지만 사실상 주택 공급에 한 거는 반밖에 못 하더라. 100만 세대밖에 안 되더라. 근데 1년에 40만 세대, 50만 세대 필요니까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25, 250만이 필요한 겁니다. 200만에서 250만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짓는 거는 100만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공약은 250만 하더라도.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공약을 실천하는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때는 200만 호를 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공급이 그렇게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느냐? 보합 내지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또 상승한 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권은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이 짓기도 하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건 드문 일이고요. 오히려 지방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을 저렇게 많이 짓는데도 주택이 저렇게 보급률이 110%, 120% 넘어가는데도 왜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택 수가 200개였는데 200개에서 220개로 20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20개 증가를 했어요. 자, 인구수 줄어든다 합니다. 자, 인구는 400명인데 인구가 10명이 감소했어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200개, 240개 증가를 한 이유도 있지만, 자, 주택수가 20개가 늘어나고 인구수는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인가 2인가도 증가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주택은 많이 늘어주고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왜 가격이 상승하느냐. 여러분, 주택이요, 똑같은 일률적인 집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질이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급으로 나눈다면 A급 주택이 있을 거고 B급 주택이 있고 C급, D급, E급 이렇게 쭉 서열대로 나눴습니다. 이게 뭐 학교 뭐 성적은 아니고요. 자, A, B, C, D 이렇게 쭉 나눠졌는데 이게 주택이다. 그래서 공급이 9개다. 세대수가 8명이다. 그러면 주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개가 늘었고 인구는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졌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왜 뛰느냐? 자, 세대수는 늘어났고요. 그러면 세대수가 8개, 그 다음에 주택수는 9개다. 그럼 공급 초과죠. 100% 넘었어요. 자, 주택 공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오르느냐? 여기서 8개의 세대수가 5개의 세대수가 A급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많아도,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여기 5세대가 A급을 선호하니까 한 칸씩 밀려가는 겁니다. 한 칸씩 밀려가다 보니까, 자, 이 5명 중에서 5세대 중에서 한 세대만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4세대 중에서 여기 한 세대만 B급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3세대 중에서 C급에 들어가죠. 또 한 세대는 D급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주택들은 공급 숫자는 이때 이게 공실이 되고 이게 멸실이 돼야 될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질을 따져야 되는데 양만 따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매년 충족된 주택수가 35만인데 충족돼야 될 수가, 근데 멸실이 된 게 12만 호,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60%를 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대수 증가는 60만. 그래서 우리가 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팩트인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고 개인들이 돈이 많고 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새 아파트라든지 신차를 봤을 때 내가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새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으면 새 차를 포기하죠. 그냥 타던 차 그냥 타는 거야. 근데 내가 통장에 유동자금이 많아서 1억이 있으면 나 새 차 살까 돈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한 3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나 새 아파트 들어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금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선호하고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조금씩 따라서 상승하는 게 원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주택이 많은 공가들은 그냥 빈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선진국은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정치성이나 정책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런지 주택 보급률을 따지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는 주택 보급률에 대한 얘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덜 하게 돼. 근데 여러분들 양보다는 질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정책하고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택에는 1인가 2인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와 멸실이 세대수가 멸실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멸실된 것과 1인가 2인가 증가폭이 지금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상승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유동성인데 여러분 이 유동성은요 아까 봤던 정책이나 세대수보다 더 퍼펙트한 겁니다. 자, 이 유동이란 자체가 대세를 이끄는 것입니다. 대세를. 유동자금이 너무 많으면 정책을 아무리 편다 해도 이길 수 없고요. 세대수가 아무리 늘어나고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자산의 가치를 유동자금으로 평가하고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또 팩트를 보면 유동자금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어느 쪽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이 돈이 내 지역으로 흘러가는 거, 내 지역에서 이 유동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상충된 관계의 경제를 보면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역대급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풍부하죠. 지금 역대급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 풍부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역대급으로 자영업이 손실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상충된 관계입니다. 돈은 많이 풀렸는데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유튜브 찍어 오기 전에 식당에 가서 식당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됩니까? 했더니 장사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문 닫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 7% 5%의 자영업자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비중이 어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5%의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급으로 정부에 돈을 풀었습니다. 코로나에서 풀었는데 역대급으로 또 푼 만큼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소비가 감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급으로 지금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퍼졌지만 또 역대급으로 정부에서는 방역을 철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5인 거리, 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9시 이상 안 된다, 뭐 2.5단계 2단계 뭐 하고서 역대급으로 방역을 철저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또 팬데믹에서 이렇게 상충되고 있다. 지금의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역대급으로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다. 14년 만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전세 역시도 그렇고 있다. 빌라도 11년 만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를 치는 방면에 또 상충되고 있는 게 정부는 역대급으로 규제를 최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신고가 치고 있는데 역대급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또 역대급 규제 강화에 역대급으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광산업의 감소, 또 역대급으로 관광산업의 증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서울에 중국인부터 시작해서 외국 일본인들이 관광을 안 오다 보니까 서울이나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사람들도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 관광 지역은 그나마 지금 뛰고 있다. 그래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또 국내 관광한 지역들은 좀 경제 타격이 좀 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상충된 것을 보여줘서 이런 돈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간 것을 사회 경제가 흘러간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자금이 어느 정도 풀렸냐? 여러분 보시면 자, 515조
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70조인데 512조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는 M안이라는 유동자금이 48조였는데 지금 480조였는데 지금 1100조가 넘어갔습니다. 자, 3배죠, 3배. 약 3배 정도의 M1이 증가했고요. 다음 M2는 1800조였던 것이 지금 3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진 2배 이상의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M1은 3배, M2는 2배 정도의 유동자금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중자금과 저축의 관계에서 여러분 금리가 낮으면 대출 더 많이 받고 저축을 안 해요. 금리가 낮으면 저축도 안 할 뿐더러 또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자금이 유동자금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금리는 낮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흐른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서 시중에 돈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는데 지금 현재의 현황들이 어떤 현황들입니까? 유동자금이 엄청 많고 있는 시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때 요 시점 여기입니다. 여기가 2018년이라서 2019년인데 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요 시점에. 그래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시중 자금이 약 아까 얘기한 대로 3배, 2배 정도의 그전보다 유동자금이 많다. 유동자금이 많으니까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자금과 부동산의 관계에서 M0, M2, M3, M3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복잡한 얘기만 할 거 없고요. M0, M1, M2, M3가 시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말한 거예요. 자, M0는 민간 보유 현금, 민간이 갖고 있는 돈을 M0라고 합니다. 그리고 M3는 이거 다 털어버리고 다 합쳐서 한 걸 M3인데 다 쓸 수 있다는 돈이에요. 다 쓸 수 있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엄청 지금 풍부해져 있다. 여기서 보면 서치 코리아 하우스 프라이스 가격인데 인덱스인데 여러분 이 유동자금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유동자금이 시중에 많으면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게 지표로도 데이터로도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자금은 한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거고 또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이 유동자금에 대한 큰 효과는 2, 3년 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2020년도에 유동자금이 계속 상승하고 여기서 상승하고 있는 자체가 그거에 대한 효과는 2, 3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유동자금에 대해서 가격의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M0, M2 이런 얘기인데 경제학상에서 모든 인플레이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으로서 유명한 여러 말이 있는데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론은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요하다, 중요하다. 아울러 통화량 증가가 2,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작년서부터 돈이 많이 풀리고
돼 있기 때문에 2, 3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2, 3년 동안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이런 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하면은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린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은행은요,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점으로 두냐면 물가 상승을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물가 변동을 기준으로 하지, 지금의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0%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물가가 폭등을 하면 그때 가서 뭐 금리도 올리고 하는 거지, 지금의 물가가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인데 다시 상승할 때까지의 그 물가 상승률은 고저성장인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또 하나, 중국에서도 계속 물건을 풀어 제끼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유동자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리를 가지고 하락할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서 작은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자,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금리가 또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은행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더 높다는 기대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뛰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은 경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죠. 0.5%의 금리가. 자,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금리는 있다. 이때는요, 투기가의 열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투기가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은행 금리가 높은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을 때 금리가 높아도 하락하고요.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금리가 낮아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를 덜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금리보다는 대세라는 겁니다. 대세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고 있을 때는 금리하고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고, 대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금리와 상관없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IMF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금리가 10%가 넘어갈 때도 너무나 많이 가격이 IMF 때 떨어진 것 때문에 상승할 여지가 있어서 금리가 10%가 됐어도 부동산 가격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세가 더 중요하지 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상승의 대세가 있을 때, 근데 그 대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유동자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강할 때는 정책도 금리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또 대세가 낮을 때, 유동자금이 적을 때는 정부에서 공급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책을 하고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필 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을 핀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택 거래량은 수도권 기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장의 기대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인 저금리, 전 세계적인 금리가 유동자금이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불안전한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금리 낮은 이유로 유동자금이 풍부하니까 주택이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다른 얘기 없다고. 자, 그런데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낮추지 못한다면, 주택시장의 대세를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반복할 수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불안감으로 해서 신축의 선호도, 아까 신축 선호도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의 젊은 층의 중심으로 추격 매수를 한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정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 유동자금이 위험하고 기대 수익률도 높고 신축의 선호도 높고 그 다음에 소외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걸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정책이 그렇게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알면서 왜 그러는지. 유동자금이 무섭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선호도, 새 아파트의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역 반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데도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좌우지간 유동자금과 금리주택 가격의 결론을 내려버리면, 자,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저금리 유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2년, 3년 동안은 그 효과는 또 2, 3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도 상승 여지가 있고 세대수 인구 증가 몇 시를 봐도 상승의 여지가 있고 유동자금의 대세를 봐도 가격 상승 여지가 1년 내지 2년, 3년까지 있다. 라고 봅니다. 자, 5년 뒤에 10년 뒤는 저도 모르겠는데, 자, 2년 뒤 3년까지는 가격 상승 여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